방 안에 달린 카메라를 본 순간 모든 게 무너졌다. 우린 금메달을 땄지만 저녁은 늘 굶주림 뿐이었다. 그날 가족의 목숨이 협박의 종이 쪽지로 바뀌었다. 승리의 환호 뒤 우리는 몰래 수도꼭지를 틀어야만 했다. 북한 내부에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계대회에서 우승을 거듭하며 체제의 보물로 불리던 북한 여자축구 대표팀. 그러나 그 화려한 금메달 뒤에는 굶주림과 감시, 그리고 방안을 노리던 은밀한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가족을 겨눈 협박까지 이어지자 대표팀의 간판 공격수 리언이와 동료들은 결국 목숨을 건 선택을 준비하게 됩니다. 북한 고위층의 그림자 속에서 터져나온 충격적인 진실 과연 어떤 이야기일까요? 여러분도 댓글로 생각을 나눠주시고 더 많은 사연을 계속 만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리언입니다. 북한 여자축구 대표팀 주전 공격수죠. 그날 경기장은 환호로 터져나갔습니다. 우리가 또 이겼거든요. 3대1 완승이었어요. 하지만 세리머니를 하는 순간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어지러웠어요. 배가 너무 고팠거든요. 아침에 먹은 건 콩밥 한 그릇뿐이었어요. 점심은 아예 굶었습니다. 경기 전에는 먹으면 안 된다고 했거든요. 관중석에서는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카메라들이 우리를 향해 번쩍였어요. 김정은 원수님 사진이 걸린 대형 현수막이 펄럭였습니다. 저는 웃어야 했어요. 체제의 자랑이니까요. 골을 넣었을 때 기뻤습니다. 정말이에요. 하지만 그 기쁨도 잠깐이었어요. 숙소로 돌아가면 또 감시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리창수 부국장님의 차가운 시선도요. 경기가 끝나고 라커룸에 들어섰습니다. 동료들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김소정은 벌써 휘청거리고 있었습니다. 영양실조 때문이었어요. 17살 어린 나이에 이미 빈혈이 심했거든요. 연희야, 괜찮아? 박미라 언니가 물었습니다. 주장이자 골키퍼인 미라 언니는 31살이었어요. 우리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았죠. 네, 괜찮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괜찮지 않았거든요. 샤워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금메달을 따도 배는 고프고 세계 무대에서 이겨도 자유는 없었어요. 우리는 축구 선수가 아니라 선전 도구였습니다. 그날 밤 숙소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천장을 보면서 계속 생각했거든요. 이곳을 벗어날 방법은 정말 없을까요? 새벽 2시쯤이었을 겁니다. 화장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수도꼭지 소리였는데 너무 오래 틀어놨더라고요. 궁금해서 가봤습니다. 미라 언니와 소정이가 있었어요. 수도를 틀어놓고 작은 목소리로 뭔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가자 깜짝 놀라더라고요. 연희야, 너도 와. 미라 언니가 속삭였습니다.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어. 수도 소리가 대화를 가려주고 있었어요. 감청을 피하려는 거였죠. 그때부터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우리의 탈출 계획이요. 화장실에서의 은밀한 대화가 끝나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잠들 수 없었어요. 미라 언니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여기서 천천히 죽느니 뛰어서 사는 길을 찾자. 다음 날 아침 평소와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방 정리를 하던 중에 소정이가 천장 모서리를 가리켰어요. 뭔가 이상한 점이 있다는 거였죠. 자세히 보니 작은 검은 점이 있었습니다. 렌즈 같았어요. 카메라였습니다. 언제부터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던 걸까요?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소정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용히 해. 미라 언니가 입 모양으로만 말했어요. 우리는 평소처럼 행동해야 했습니다. 들키면 안 되거든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얼어붙어 있었어요. 사생활이라는 게 애초에 없었던 거죠. 점심시간이 되자 리창수 부국장이 나타났습니다. 체육지도위원회 간부인 그는 항상 차가운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보위부와도 연결되어 있다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선수들 전원 집합. 식당에 모인 우리를 보며 리창수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차갑더라고요. 최근 들어 일부 선수들의 사상이 흔들리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설마 우리 대화를 들었을까요? 국가의 명예를 위해 뛰는 여러분들이 불순한 생각을 품는다면 그건 배신입니다. 리창수의 시선이 우리를 훑었어. 마치 누가 반역자인지 찾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혹시 탈출이나 도주를 꿈꾸는 자가 있다면 명심하시오. 여러분의 가족들이 어떻게 될지 잘 알 것입니다. 가족 이야기가 나오자 온몸이 굳어졌어요. 평양에 있는 어머니와 동생 생각이 났거든요. 이들을 볼모로 잡고 우리를 통제하는 거였죠. 김소정. 갑자기 소정이 이름이 불렸습니다. 소정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어제 훈련 중 쓰러진 이유가 뭡니까? 영양. 아니, 컨디션 난조였습니다. 영양이라고 했습니까? 리창수의 눈이 번뜩였어요. 아닙니다. 컨디션 문제였습니다. 소정이가 급히 정정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리창수는 뭔가 의심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부터 숙소 검열이 시작됐습니다. 보위원들이 들어와서 우리 짐을 뒤졌어요. 일기장부터 속옷까지 모든 걸 검사했습니다. 외출은 전면 금지합니다. 허가 없이 방을 나서는 것도 금지요. 우리는 완전히 갇혀버렸어요. 감옥과 다를 바 없었거든요. 그날 밤 또다시 화장실에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더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카메라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이제 선택해야 해. 미라 언니가 말했습니다. 계속 여기 있으면서 서서히 죽을 건지 아니면 목숨을 걸고 나갈 건지 결정의 순간이 왔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감시는 더욱 심해졌어요. 화장실에 가는 것도 허락을 받아야 했거든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기회가 필요했어요. 그 기회는 뜻밖의 빨리 왔습니다. 친선 경기 당일이었어요. 전반전이 끝나갈 무렵 저는 상대 수비수와 볼 경합을 하다가 넘어졌습니다. 일부러였어요. 발목을 잡고 아파하는 척했거든요. 큰 소리로 신음을 냈습니다. 심판이 경기를 중단시켰어요. 들것이 들어왔고 의료진이 뛰어들어왔습니다. 괜찮습니까? 의료진 중 한 명이 한국말로 물었어요. 순간 심장이 뛰었습니다. 이 사람이 혹시 발목이 아픕니다. 잠시만 보겠습니다. 의료진이 제 발목을 만지면서 뭔가를 제 손에 쥐어줬어요. 작은 종이었습니다. 너무 작아서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였어요. 염좌 같습니다. 며칠 쉬시면 괜찮을 겁니다. 의료진은 평범하게 말했지만 제 손 안의 종이는 뜨거웠어요. 경기가 끝나고 라커룸으로 돌아와서 몰래 종이를 펼쳤습니다. 아주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대한민국의 기술을 믿으세요. 오늘 밤 12시 복도 끝 창문 아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정말로 누군가 우리를 도우려 하는 거였어요. 그날 밤 시계가 11시 50분을 가리킬 때 조심스럽게 방을 나섰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보초들이 졸고 있는 틈을 노렸거든요. 복도 끝 창문 아래에 가보니 작은 검은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성냥갑보다도 작았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신기한 장치가 들어있었습니다. 귀에 끼는 초소형 통신기 같았어요. 함께 있던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일 오후 3시에 켜세요. 주파수는 자동입니다. 다음 날 오후 3시 화장실에서 통신기를 켰습니다. 잡음이 들리더니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들리십니까? 여기는 최강우입니다. 네, 들립니다.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시간이 없으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3일 후 버스 이동이 예정되어 있죠. 맞았어요. 다음 경기를 위해 다른 도시로 이동할 예정이었거든요. 그때가 기회입니다. 버스 창문은 모두 잠겨 있지만 우리가 특수 장치를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자석으로 작동하는 개문 장치입니다. 버스가 외곽도로를 지날 때 우리 차량이 병행할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았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은 없었거든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합니다. 하지만 지금보다는 낫죠. 통신이 끊어졌어요. 그날 저녁 리창수가 또다시 우리를 불렀습니다. 최근 들어 의심스러운 움직임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의 시선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증거는 없지만 내가 지켜보고 있다는 걸 명심하시오.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로 들킨 걸까요? 아니면 그냥 의심하는 것뿐일까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3일 후 우리의 운명이 결정될 거였거든요. 성공하면 자유, 실패하면 죽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지갑 속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평양에 있는 우리 집 창호 앞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었어요.
어머니와 동생 창호가 웃고 있었습니다. 창호는 올해 20살이 됐을 거예요. 제가 대표팀에 뽑힌 후로 못 본 지 2년이 넘었거든요. 마지막으로 받은 어머니 편지가 생각났습니다. 연희야, 넌 우리 가족의 자랑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내가 건강하게 살아있는 게 중요하단다. 넌 반드시 살아야 한다. 어머니는 뭔가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제가 위험한 상황에 있다는 걸 말이죠. 다음 날 아침 통신기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하지만 망설여졌어요. 정말로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요? 가족이 걱정되시나요? 마치 제 마음을 읽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신변보호 계획도 준비했습니다. 성공하시면 가족분들도 안전하게 모실 방법을 찾겠습니다. 그 말에 마음이 정해졌어요. 어차피 여기 있어도 가족을 지킬 수 없었거든요. 오히려 제가 잘못하면 가족들이 위험해질 수도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버스 이동 중 외곽도로를 지날 때 오른쪽 창문 쪽에 앉아 계세요. 자석 장치가 작동하면 바로 뛰어내리시면 됩니다. 다른 선수들은 어떻게 하죠? 함께 갈 분들만 데려가세요. 모든 분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인 이야기였어요. 그날 오후 다른 선수들에게 마지막으로 물어봤습니다. 화장실에서 조용히 말이죠. 정말로 갈 거야? 수비수 김영희가 물었어요. 너무 위험해. 들키면 우리 모두 죽어. 윙어 박순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죽겠다는 거야? 미라 언니가 반박했어요. 우리는 이미 죽어가고 있어. 매일 조금씩 말이야. 결국 우리 셋만 남았습니다. 저와 미라 언니, 그리고 소정이요. 만약 실패하면? 소정이가 물었어요. 각자 도망쳐. 미리 정한 대로. 미라 언니가 답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개별 은신 경로를 나눠 갖고 있었어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 말이죠. 손신호는 이거야. 미라 언니가 귀를 만지는 동작을 보여줬어요. 이 신호가 나오면 바로 움직이는 거야. 그날 저녁 식사 시간, 이창수가 또 나타났습니다. 내일 버스 이동 시 특별 경호가 추가됩니다. 심장이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최근 정보에 따르면 반국가 세력들이 우리 선수단을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로 뭔가 알고 있는 거였어요. 모든 창문은 이중 잠금됩니다. 화장실 이용도 제한하고요. 이건 완전히 감옥차나 다름없어요. 그날 밤 마지막으로 가족 사진을 봤습니다. 어머니, 저 살아남을게요. 꼭 다시 만나요. 사진에 입맞춤을 하고 가슴에 품었어.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될 거였거든요.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유독 밝았습니다. 마치 우리를 응원하는 것 같았어요. 경기가 끝났습니다. 우리는 2대 0으로 이겼어요. 하지만 승리의 기쁨을 느낄 여유는 없었습니다. 이제 버스에 타야 했거든요. 선수들 전원 버스 탑승. 이창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의 옆에는 보위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경비가 삼엄했어요. 버스 안은 감옥 같았습니다. 모든 창문에 철창이 쳐져 있었고 이중 잠금 장치까지 달려 있었어요. 저는 미리 계획한 대로 오른쪽 창가에 앉았습니다. 미라 언니는 제 뒤쪽에, 소정이는 앞자리에 앉았어요. 혹시 모르니 화장실도 금지입니다. 보위원이 말했어요. 완전히 갇혀버린 거죠.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도심을 벗어나 외곽도로로 향했어요. 창밖 풍경이 점점 한적해졌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였어요. 통신기에서 작은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5분 후 작전 개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미라 언니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언니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갑자기 오른쪽에서 검은색 승용차가 나타났습니다. 버스와 나란히 달리고 있었어요. 저 차는 뭐야? 이창수가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창문에서 딸깍 소리가 났어요. 자석 장치가 작동한 거였습니다. 창문이 열렸어요. 지금이야. 미라 언니가 귀를 만지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창밖으로 뛰어내렸어요.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순간 공중에 떠 있는 느낌이었어요. 쿵! 승용차 지붕에 떨어졌습니다. 아팠지만 참을 만했어요. 바로 뒤에서 미라 언니도 뛰어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정이까지요. 버스에서 리창수의 고함이 들렸어요. 멈춰, 멈춰. 버스가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타이어에서 비명 같은 소리가 났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승용차에 타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으로 보이는 남자가 운전하고 있었어요. 최강우입니다. 안전벨트 매세요. 차가 급가속했습니다. 뒤에서 추격 차량들이 따라오는 게 보였어요. 병원으로 가야 해요. 소정이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얼굴이 새하얗더라고요. 정수연이 없어요. 정수연은 우리와 함께 뛰기로 했던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버스에도 안 보이고 지금도 없었어요. 어디 간 거죠? 납치된 것 같습니다. 최강우가 말했어요. 일본 브로커들이 개입한 것 같아요. 사토라는 자 조직입니다. 또 다른 위험이 있었던 거예요. 정수연을 구해야 해요. 지금은 여러분이 먼저 안전해져야 합니다. 차는 도쿄 외곽의 고층 빌딩 사이로 달렸어요. 뒤따라오던 추격 차량들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기가 임시 은신처입니다. 최강우가 가리킨 건물은 평범한 오피스 빌딩이었어요. 하지만 정수연은 지금 위치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곧 구출 작전에 들어갈 거예요. 우리는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어요. 여기서 잠시 기다리세요. 안전을 확인한 후에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처음으로 자유로운 공기를 마셨습니다. 무서웠지만 한편으로는 후련했어요. 드디어 그 감옥 같은 곳에서 나온 거니까요. 하지만 정수연 걱정이 컸어요. 우리 때문에 위험에 빠진 건 아닐까요? 꼭 구해낼 거예요. 미라 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우리가 함께 여기까지 온 것처럼 정수연도 반드시 구해낼 거예요. 은신처에서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최강우가 계속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긴급한 상황인 것 같았거든요. 정수연 위치를 찾았습니다. 최강우가 돌아와서 말했어요. 도쿄 외곽 창고 지역에 있는 것 같아요. 사토 조직이 운영하는 곳입니다. 지금 당장 가요. 소정이가 일어났어요. 위험합니다. 그들은 무장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 정수연은 어떻게 돼요? 미라 언니가 물었습니다. 걱정이 가득한 얼굴이었어요. 경찰과 함께 구출 작전에 들어갑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기다릴 수 없었어요. 정수연은 우리 때문에 위험에 빠진 거였거든요. 저희도 가겠어요. 안 됩니다. 너무 위험해요. 우리가 가야 정수연이 안심할 거예요. 결국 최강우가 허락했어요. 단,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라는 조건이었죠. 30분 후, 우리는 도쿄 외곽의 낡은 창고 앞에 도착했습니다. 일본 경찰차들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어요. 3층 건물입니다. 정수연은 2층에 있는 것 같아요. 경찰 지휘관이 상황을 설명했어요. 사토는 몇 명인가요? 최강우가 물었습니다. 4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무기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갑자기 건물에서 비명 소리가 들렸어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정수연이었어요. 지금 들어가야 해요. 저도 모르게 소리쳤어요. 잠깐만요. 계획대로 해야 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정수연의 비명이 또 들렸거든요. 경찰들이 건물을 포위했습니다. 앞문과 뒷문을 동시에 막았어요. 3, 2, 1 돌입. 사이렌이 울렸어요. 경찰들이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위층으로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발소리도 요란했고요. 여기 있어요. 누군가 소리쳤어요. 2층에서였습니다. 잠시 후 정수연이 나타났어요. 경찰에게 부축받아서 걸어 나왔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어 보였어요. 정수연아, 소정이가 달려갔어요. 정수연을 꽉 안았습니다. 괜찮아? 다친 데는 없어? 응, 괜찮아. 무서웠지만 정수연이 울먹였어요. 그 사람들이 저를 팔아넘기려 했어요. 다른 나라로요. 인신매매였던 거예요. 정말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안전해요. 미라 언니가 정수연의 등을 토닥여줬어요. 그때 최강우가 심각한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뭔데요? 사토가 우리 정보를 너무 자세히 알고 있었어요. 탈출 계획부터 이동 경로까지요. 소름이 돋았어요. 무슨 뜻이에요? 누군가 우리 정보를 흘렸다는 뜻입니다. 서로를 바라봤어요. 우리 중에 배신자가 있다는 건가요? 설마, 지금은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닙니다. 일단 이곳을 떠나야 해요. 맞았어요. 아직 안전하지 않았거든요. 항구로 가겠습니다. 배가 대기하고 있어요. 다시 차에 탔어요. 이번에는 4명이 함께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누군가 우리를 배신했다는 생각 때문이었거든요. 과연 누구일까요? 그리고 정말로 안전하게 한국까지 갈 수 있을까요? 차창 밖으로 도쿄의 야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네온사인들이 반짝였지만 우리의 앞날은 여전히 불투명했습니다. 도쿄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밤 11시였어요. 어둠 속에서 중형 어선 한 척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 배로 한국까지 가는 거예요? 정수연이 물었어요. 네, 6시간 정도 걸릴 겁니다. 최강우가 답했어요. 배에 올라타니 선장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한국 사람이었어요. 안전하게 모셔드리겠습니다. 배가 출항했어요. 도쿄의 불빛들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이 놓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3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뒤에서 배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선장이 소리쳤어요. 뒤를 돌아보니 정말로 검은 배 한 척이 우리를 추격하고 있었어요. 거리도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고요. 누구예요? 미라 언니가 물었어요. 북한 연결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강우가 답했어요. 어떻게 우리 위치를 알았죠? 누군가 정보를 흘렸을 겁니다. 또다시 배신자 이야기가 나왔어요. 정말로 우리 중에 누군가 있는 걸까요? 일단 속도를 높여보겠습니다. 선장이 엔진을 전속력으로 돌렸어요. 배가 물살을 가르며 달렸습니다. 하지만 추격선도 빨랐어요. 거리가 좁혀지고 있었거든요. 저들이 무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소정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대비해야 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드론이었습니다. 우리 편입니다. 최강우가 말했어요. 드론 2대가 우리 배 위를 맴돌더니 뒤쪽으로 날아갔어요. 추격선 쪽으로 말이죠. 순간 하얀 연기가 바다 위로 쏟아졌어요. 연막탄이었습니다. 지금이에요. 항로를 바꿔주세요. 선장이 배를 급히 오른쪽으로 돌렸어요. 작은 섬들 사이로 들어갔습니다. 연막 덕분에 추격선이 우리를 놓쳤어요. 시야가 완전히 차단됐거든요. 좁은 항로라 위험하지만 추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배가 바위들 사이로 조심스럽게 항해했어요. 정말 아슬아슬했습니다. 우릴 팔아넘긴 자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요. 정수연이 말했어요. 지금은 그런 걸 생각할 때가 아니야. 미라 언니가 말했어요. 하지만 의심은 계속 커졌어요. 너무 많은 정보가 새어나갔거든요. 1시간 더 항해했을 때 멀리서 큰 배가 보였어요. 저건 뭐예요? 대한민국 해양경찰입니다. 최강우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어요. 해경선이 우리 배에 접근했어요. 확성기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대한민국 해양경찰입니다. 안전하게 호위해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정말로 해냈구나 싶었거든요. 이제 안전해요. 최강우가 말했어요. 정말요? 네, 우리나라 영해에 들어왔습니다. 미라 언니가 저를 끌어안았어요. 소정이와 정수연도 울고 있었어요. 우리가 해냈어. 미라 언니가 말했어요. 정말로 해냈어. 해경선이 우리를 둘러싸며 호위했어요. 더 이상 추격당할 걱정은 없었습니다. 바다 위로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이제 진짜 자유예요. 소정이가 말했어요. 네, 이제 정말 자유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불안했어요. 누가 우리를 배신했는지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막막했어요. 그래도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우리는 더 이상 감시받지 않는다는 것. 더 이상 굶주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부산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5시였어요. 한국 땅을 밟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정말로 해냈다는 실감이 났거든요. 안녕하세요. 국가정보원입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우리를 맞았어요. 생각보다 따뜻한 표정이었습니다. 우선 안전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2대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각각 다른 차에 탔습니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단순한 보호 조치입니다. 담당자가 말했어요. 신원 확인과 간단한 조사 후에 하나원으로 가실 겁니다. 하나원이라는 곳은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탈북민들이 적응 훈련을 받는 곳이라고 했거든요. 1시간 정도 달려서 도착한 곳은 조용한 건물이었어요. 여기서 며칠 지내시면서 초기 조사를 받으실 겁니다. 방은 깨끗했어요. 침대도 푹신하고 화장실도 따뜻한 물이 나왔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대우였어요. 첫 번째 조사는 다음 날 시작됐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한 절차입니다. 담당자는 40대 중반의 여성이었어요. 말투가 부드러웠습니다. 성함과 출생연도부터 말씀해 주세요. 리연이 1998년생입니다. 북한에서 어떤 일을 하셨나요? 여자축구 대표팀 공격수였습니다. 탈북 동기는 무엇인가요? 이 질문이 가장 어려웠어요.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거든요. 굶주림과 감시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위험해질까 봐서요. 가족분들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어머니와 창후 이야기를 했어요. 걱정이 많이 됐거든요. 가족분들의 안전도 최대한 신경 쓰겠습니다. 그 말에 조금 안심이 됐어요. 3일간의 조사가 끝나고 하나원에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큰 건물이었어요. 여기서 3개월간 적응 교육을 받으실 겁니다. 담당 선생님이 설명해 줬어요.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방법부터 직업 교육까지 모든 걸 배우실 수 있어요. 첫 식사 시간이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쌀밥에 반찬이 여러 개나 나왔거든요. 국물도 진짜 고기가 들어있었어요. 많이 드세요. 얼마든지 더 가져와도 돼요. 선생님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말이었거든요. 소정이는 숟가락을 들고 울고 있었어요. 언니, 이게 진짜예요. 정말로 마음껏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우리는 사람 대우를 받는 거야. 미라 언니도 울먹이며 말했어요. 의료 검진도 받았어요. 소정이는 심각한 빈혈과 영양실조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치료하면 금방 나아질 거라고 했어요. 체계적인 영양 관리와 운동을 병행하면 건강해질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교육 과정도 시작됐어요. 한국어 문법부터 컴퓨터 사용법까지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검정고시도 준비할 수 있고 대학 진학도 가능해요. 진로 상담 선생님이 설명해 줬어요. 축구를 계속하고 싶으면 프로팀 테스트도 도전할 수 있어요. 정말로 모든 게 가능한 곳이었어요. 한 달이 지났을 때 기자회견 제안이 들어왔어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다는 기자들이 많아요. 하지만 걱정이 됐어요. 가족들이 위험해질까 봐서요. 익명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 얼굴을 가릴 수도 있어요. 모든 걸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여기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물론이죠. 충분히 생각하세요. 밤에 4명이 모여서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겪은 일을 사람들이 알아야 할까? 정수연이 물었어요.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 미라 언니가 답했어요. 북한의 진짜 모습을 알려야 다른 사람들도 구할 수 있어. 맞는 말이었어요. 우리만 탈출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하나원에서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사회로 나갈 시간이었어요. 각자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소정이는 프로팀 입단 테스트에 도전했어요. 영양 상태가 좋아지면서 예전 실력을 되찾았거든요. 수원 여자축구팀에서 테스트 제안이 왔어요. 소정이가 기뻐하며 말했어요. 정말 갈 거야? 미라 언니가 물었어요. 네. 다시 축구를 하고 싶어요. 이번에는 자유롭게요. 테스트 날 우리 모두 응원하러 갔습니다. 소정이는 북한에서보다 훨씬 밝은 표정으로 뛰었어요. 합격입니다. 코치님이 발표했을 때 소정이가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언니들, 저 해냈어요. 미라 언니는 다른 길을 택했어요. 지도자 과정에 등록했습니다. 선수로는 나이가 많지만 지도자로는 경험이 많죠. 체육대학 지도자 과정이었어요. 북한에서의 경험을 살려서 후배들을 가르치고 싶다고 했거든요. 북한 축구의 장점도 알려주고 싶어요.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정수연은 검정고시를 준비했어요. 대학에 가고 싶다고 했거든요. 축구 말고 다른 것도 배우고 싶어요. 북한에서는 축구 말고는 아무것도 못 배웠거든요. 저도 검정고시를 준비했지만 동시에 아마추어 리그에 참가했어요. 축구를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K3 리그 팀에서 뛰어보지 않겠어요? 한 팀 감독님이 제안해 주셨어요. 실업팀이지만 열심히 하는 선수들이 많아요. 첫 훈련 때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아무도 저를 감시하지 않았거든요. 자유롭게 뛸 수 있었어요. 연희야, 패스. 동료가 소리쳤어요. 북한에서는 들을 수 없던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6개월 후
뜻밖의 제안이 들어왔어요. 탈북민 선발팀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대한축구협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북한과 남한,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온 탈북민들로 팀을 구성하는 거예요. 어떤 목적이에요? 자유의 가치를 축구로 보여주는 거죠. 평화의 메시지도 담을 수 있고요. 우리 4명이 다시 모였어요. 어떻게 생각해? 미라 언니가 물었어요. 좋은 것 같아요. 소정이가 말했어요. 저희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잖아요. 정수연이는 어떻게 생각해? 저도 참가하고 싶어요. 축구는 못해도 다른 방법으로 도울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탈북민 선발팀이 만들어졌어요. 전국에서 온 탈북민 선수들이 모였습니다. 첫 경기는 국제 친선 경기였어요. 상대는 동남아시아 팀이었습니다. 긴장돼? 소정이가 물었어요. 아니, 설레. 정말이었어요. 북한에서는 느낄 수 없던 떨림이었거든요. 국가가 연주될 때 눈물이 났어요. 태극기를 보면서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여기가 우리나라구나 싶었어요. 경기는 2대1로 이겼어요. 제가 결승골을 넣었습니다. 골을 넣고 세리머니를 할 때 관중석을 봤어요.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요. 북한에서와는 다르죠. 미라 언니가 말했어요. 네, 완전히 달라요. 북한에서는 체제를 위해 뛰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우리 자신을 위해, 그리고 자유를 위해 뛰는 거였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어요. 가장 큰 차이점이 뭔가요? 북한에서는 상품이었어요. 여기서는 사람이에요. 그 말이 기사 제목이 됐어요. 우린 상품이 아니라 사람이다. 몇 달 후 어머니로부터 편지가 왔어요. 제3국을 통해서였지만 연락이 된 거였어요. 연희야, 내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엄마는 괜찮으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자유롭게 사는 게 엄마 소원이었다. 편지를 읽으며 울었어요. 언젠가는 어머니와 창호도 이곳으로 모실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겼거든요. 지금도 축구를 하고 있어요. 탈북민 팀에서 뛰면서 동시에 다른 탈북민들을 도우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연희야, 다음 주에 또 새로운 탈북민이 와요.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우리가 받은 도움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줄 차례였어요. 북한을 탈출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하지만 확실한 건 우리는 이제 자유롭다는 거예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감사해요. 배고프지 않고 감시받지 않고 내 의지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에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우리 발로 뛰고 있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아도 우리가 원해서 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유의 의미 아닐까요?